최근에 뭐 침수 아파트, 네네. 뭐 부실 공사 이런 것도 참 또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그렇죠.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전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이 부분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그게 처음 국민들한테 네. 문제가 돼서 나왔던 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일개 신도시 짓고 이렇게 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언론에서 참 많이 나오고 네네. 뭔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인 거가 모래를 바다에서 그냥 퍼오는 거예요. 세척 작업 안 하고 바다 모래를 그대로 쓴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이 지으니까 시멘트가 부족해요. 네. 그럼 그 시멘트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 시멘트가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질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건 시멘트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국산 시멘트하고 섞어서 썼죠.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문제가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누수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원인을요? 네.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렇죠. 누수가 우리가 그냥 일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다 방수를 해야 돼요. 지하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데 이걸 따라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대충 땜빵해서 이제 지금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저게 원천적으로 뭔가 해결한 게 아니고 네. 예, 집안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걱정하는 현장들도 있어요. 운발의 오줌 누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보면 네. 반대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기술의 사이클을 거의 10년 단위로 보는데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의 아파트와 지금의 아파트는 이 안전이라든지 건축 네. 기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거는 아마 그걸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문을 탁 열면 한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요. 간격이 좁아서. 네.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널찍하죠. 네, 넓죠. 이게 건설사들이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주차장의 일면에 네.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시장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상황이 급한 거예요. 빨리 뭘 해야 되고 빨리 분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진이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원가 절감에 대한 부담도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건설 현장에 지금 한국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감리나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여기에 시공이 문제가 있어라는 것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 주시면 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 텐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옛날부터 계속 어느 시점이 되면 반복해가지고 오고 근데 이제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밖으로 잘 안 드러나요.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많이 들어와. 뭐 아니면은 뭐 누수가 있어. 뭐 여기 뭐 어떤 금이 갔어. 뭐 철근이 튀어나와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사시는 분들의 내부 고발로 가격 떨어질까봐 그렇죠. 안 하시죠. 그거 하면 그럴 수 이제 있네요. 주민들이 거기 찾아가요. 그 집에. 왜 올렸냐? 내려라. 제 입장이라도 네. 내가 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 분양받아서 들어갔어요. 새 집인데.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에 물이 새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빨리 팔고 나가야 되나? 그런데 이 소문이 밖에 나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제대로 제 값을 못 받고 그렇죠. 그건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 호갱도로 같은 데나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해가지고 넘어가죠. 사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가 네. 저게 시장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다. 은행 부실, 네네. 전세 위기, 사실 이 경기, 매크로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크로를 둘러싼 이야기는 안 좋은 뉴스가 일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동산 집값,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도 심심치 않게 본단 말이죠. 네.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왜 그런 건지 좀 전방위적으로 현황 파악 좀 해주세요. 은행 부실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은행
아닐 거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새마을금고 문제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금융권의 부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권의 부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새마을금고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뭐 일반 우리가 시중은행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냐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PF 대출 때문이잖아요. 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라앉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PF 대출을 주로 저축은행이 이렇게 내줬어요. 아.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부동산 PF 나갔던 것들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미분양도 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그 당시에 30 몇 개가 이제 통폐합이 되고 없어졌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PF가 완전히 이제 거의 스톱이 됐다가 네.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저축은행은 한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 PF를 증권사에서 좀 많이 했어요. 증권사에서 좀 많이 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뱅크런 있어서 그때는 네네. 한번 걸러졌는데 네. 오히려 증권사 쪽에서는 이 부동산 PF 노출도가 커지고 있었다. 네. 아. 그 증권사에서도 그걸 좀 많이 했고 이제 PF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이걸 자금 융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도 금융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싸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운영을 해서 건물을 짓고 좀 비싼 값에 팔고 그 갭을 이제 수익으로 만드는 건데 네. 돈을 못 가지고 오고 내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걸 짓는다는 건 수익이 이제 너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PF나 브릿지 같은 이제 중간중간에 자금을 끌어오고 그걸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해준 거예요. 이게 수익이 높아서예요? 그렇죠. 잘 되잖아요. 짓기만 하면 다 분양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그땐 보니까 부동산도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가 대출해주면 당연히 수익률도 높고 돈이 되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네. 다른 것보다 이게 굉장히 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뭐 시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뭐 이렇게 뱅크런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금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인출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정부가 굉장히 명확한 포지션을 이제 보여줬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줄게. 지원해줄게.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그 새마을금고 전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일부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충분히 정부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이게 문제가 전이되지 않도록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은행 문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PF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상호금융의 문제였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전세 위기 문제가 많잖아요. 역전세 뭐 이래가지고 저번 달에도 저기 다른 데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역전세에 데미지 입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아파트 투자 시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부동산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는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네. 용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상가도 부동산이고 오피스텔도 부동산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금 소규모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분들 짓는 빌라, 뭐 도생 뭐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다세대예요. 정확하게는. 아파트는 아니네요. 아파트도 일부가 이제 있죠. 네. 일부가 한 전체에서 한 4% 정도. 어. 이건 잠실 L스예요. 그럼 여기 이 구간이 여기 빨간색 점들이 네. 많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밑에 이렇게 쫙 있고 위에도 이렇게 쫙 있고. 네. 그러다가 여기는 다시 합쳐졌고 여기 합쳐졌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이 다 튀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2년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 돈을 주고 싶겠어요? 연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연장 계약이에요. 아.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새로 계약을 한 것들이에요. 네.
저게 임대 그 시세가 저 당시에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기를 저희는 이제 시세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데이터를 계속 이제 봤잖아요. 네, 그렇죠. 매물은 전부 다 이 위쪽이에요. 매물은 전부 다 이 위쪽인데 실제로 거래가 더 많이 된 거는 이제 이 밑에 하단 쪽이죠. 연장한.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네. 이 지금 전세가 이하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소위 아는 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 중에서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뭐 이렇게 외곽 지역에 단독으로 돼 있는 아파트라든지 애초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들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이 뭐 굉장히 만기까지. 많다. 예, 그렇게 되는 거의 건데 7천억 원 네. 보증금 규모가. 10년쯤 전에는 집을 사면 5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무슨 지원이에요, 그게? 지원이 아니고 네. 인천에 이제 빌라를 사면 네.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전세가 세팅이 돼 있어요. 아. 그 말은 실제 집값은 1억인데 네. 1억 2천에다가 전세를 놓고 이 명의는 네가 가져가면 500만 원 나머지를. 줄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네. 그 광역시급이면 약간 외곽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네. 이 시세가 이제 KB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잡혀서 대충 얼마 이게 돼요. 네, 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그냥 한 동짜리 한 20세대 15세대 되는 빌라예요. 네.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죠? 가격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예.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빌라 분양하는데 감정평가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없죠. 짓는 사람이 그냥 그 주변의 어떤 시세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고해서.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지을 때는 전세 네.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짓거든요. 네. 이거를 세를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겠다. 특히 가격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네.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해서 나온 새 집이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네.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2억까지는 나오고,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좀 쉽게 나와요. 이율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 지역에 뭐 이렇게 한 1억 5천, 2억 요 정도 선에서 빌라를 지을 수 있으면 전세를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쵸. 옛날에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예, 그 규모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사고 친, 우리나라가 그 사기공화국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해서 한번 네. 잡혀 들어간 사람이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오면, 예. 아무런, 나도 이제 저거 하다가 걸리면 10년, 20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하겠죠. 한 2, 3년 조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네.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상하네요. 이 경제사범들의 그렇죠. 너무나 처벌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또 그렇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규모가 네. 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전세 네. 시장보다 정확하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위기인 거예요. 저기 허그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좀 크긴 한데 네. 요즘에는 전세 지금 들어가시면 그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을 대부분 드시잖아요. 네. 이거를 그 들고 들어가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갈 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는 좀 저가의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제 20대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네. 주로 많이 찾는 그런 곳에 가격대가 어중간하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는 그렇게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인 영향은 주죠. 그쵸. 부동산 시장에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리적인 위기를 주죠. 네. 네. 근데 새마을금고 PF가 그렇게 망가지면 저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PF 때문에 이제 시행되는 것들이 올스톱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어느 시점에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맞춰져 간다. 좀 조정이 깔끔하게 끝나고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서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강화를 해주면서 전세 자금 대출은 쉽게 못 건드려요. 어떤 정권도. 저거는 사실은 복지거든요. 저거를 뭐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허그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이제 출시를 한 거고. 저게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죠. 조정은 되겠지만 그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 메인이 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잠실 헬스라든지 뭐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단지 브랜드의 아파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가격 결정 요인까지는 아니다. 네네. 이렇게 또 봉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방금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해봤던 뭐 은행 뱅크런 그리고 전세 위기 이 두 가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위기의 전조 증상 있잖아요. 우리가 네.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약한 고리,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 간단한 걸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가 이제 가격 증감률이에요. 상승할 때도 있고 조금 하락할 때도 있고 조정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네. 반복이 되잖아요. 그쵸. 오르는 시기 있으면 조정받는 시기 있고 하락하는 시기 있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시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건설사가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줄여야 돼요? 오를 땐 늘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늘려요. 사실은 이 건설사들에서 있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네.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공급이 많네 라고 해도 그 리스크를 가격에 녹여요.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이 나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분양가를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그렇죠. 가격에 예, 분양가를 올려버리고 예. 분양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계속 분양가가 올라오고 실제로 이제 실질 공사비가 올라가서 그러는 것도 있고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될 때는 광고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상황이 되면 네. 그 언제 말하자면 꺾일지 모르니.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대비를 하게 되고 공급 물량이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가 어느 네. 순간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건설사가 데미지를 입고 이제 지금 보면 PF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공급 물량이 궁극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가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시장이 부실해서 뭐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가 위험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전으로 돌려보면 저축은행 뭐 30몇 개 한꺼번에 문 닫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문 닫는 일은 없을 거니까.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이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올 하반기는 정말 상반기에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전망과 달리 조금씩 살아난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잖아요. 네네. 2023년 하반기 전망은 좋은 거예요? 실제로 네.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한번 뭐 볼 필요가 있겠죠. 네. 9개월 이내에 시장 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면 가격이 지금 좀 빠지고 있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네. 플러스로 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다 전체 261개의 네. 지역 중에서 171개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94부터 밑에 30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 강도가 셀수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예요? 그렇죠. 강도가 셀수록 가격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 경기도 화성이 이제 가장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이 이제 세종, 송파, 하남, 뭐 처인구, 수정, 하나, 예, 용인.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쭉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예.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느냐? 현재 회복을 하고 있다. 오. 예. 두 번째 그러면은 하반기에 가서 이 회복이 계속해서 갈 거냐? 유지되냐? 네, 전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장이 이전에 어떤 시기를 놓고 보면 분명히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의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뭐 가격이 올라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될 거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을까요? 좋다? 네,
사면 오를 거야. 아, 사면 오를 거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쵸. 사면 오를 거야가 네. 그 희망이 과하기 때문에 과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하락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가 안 좋고, 네. 심리가 안 좋다는 거는 사서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체되거나 뭐 떨어지지 않더라도. 네네. 그리고 거래량도 네. 거의 투자 수요 없이 실수요로 이루어져요. 서울 상황을 잠깐 볼까요? 거래가 많이 될 때는 네. 서울이 어느 정도로 많이 됐었냐면 이 평균 거래량의 배 이상이 220%, 230%씩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저럴 때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예요. 2018년, 네. 19년, 네. 2020년. 계속 이제 이게 거래량이 튀는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래량을 보면 어. 이제 절반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가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기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거래량이 너무 적잖아요. 네. 저 정도 거래량이 나온 거는 실수요자들도 집을 이사를 못한 거예요. 투자 수요 없는 건 물론이고, 네. 실수요자들도 겁이 나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심리가 안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균의 절반 정도면 심리가 회복을 한 거냐? 아니에요. 저 정도 숫자면 그냥 실수요자들이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보이느냐면 실제로 그 우리가 평균 정도에 부합을 하면 네. 뭐 1월 달에는 몇 건 정도 거래가 되더라. 뭐 그 정도가 노멀한 상황이라고 보면 네. 지금 현재 그의 반 정도인 건데 저거는 정말 그 갈아타기 수요인 거예요. 그리고 저 거래량이 저렇게 찍히면 자 내가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래량이 2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내가 네.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집을 사겠어. 의 수요가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가장 강한 수요는 현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네. 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 집 사이즈를 조금 키우든지 뭐 이렇게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빠졌어.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내 집도 내려가긴 했지만 제가 좀 내려갔네. 내가 눈여겨보던 네. 지역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 볼까? 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그냥 실수요. 네. 그것도 이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이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 회복하는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아까 두 번째가 세종이었죠. 예. 면으로 처리가 돼서 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네. 이제 평균이고 그 위에 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제 그 달의 실제 거래량이거든요. 네. 이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부터 해서 평균치 이상으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 아, 그러네요. 그 위에 있네요. 네. 지금 뭐 140 몇 %, 뭐 네. 140%, 147%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6월 달에 지금 수집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86점 몇 % 뭐 이렇게 되니까 6월 달 거 수집이 7월 말이 되면 이제 다 들어오니까 그 정도면 이제 평균치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쭉 빠졌다가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2023년 기점으로. 네. 지금 똑같이 서울 지역도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제법 나오고 있지만 네. 거래량이 수반돼 가지고 가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세도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지역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종 보여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살아난 거는 맞는데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전체 평균이 지금 아직은 거래량도 하회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된다, 계속 살아난다는 아직이다. 네네. 현재 그 전체 긴 부동산 사이클에서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인지, 바닥을 아직 치기 한참 전인 건지 현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쯤 왔어요. 후퇴 시장 직전이에요. 이미 후퇴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직전. 예, 지역별로 네. 후퇴 시장에 진입을 한 곳도 있고 예, 이미 진입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지역별로 이게 사이클이 다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급 물량만으로 놓고 봤을 때
A라는 지역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이클에서는 어쨌거나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종은 계획 도시잖아요. 네. 공급이 더 이상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공급 물량이 좀 정리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조금 아까처럼 네네 거래와 이게 함께 조금 반등.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네. 가격 자체를 지금 이 수요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줄어든 유동성이 이 가격을 커버하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든지 줘야 하는데 아니면 유동성이 커지든지. 다시 늘던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럼 서울이면은 지금 후퇴 네네. 시장일까요? 그렇죠. 아, 확실히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주택 경기 활성화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한참 화랑장을 넘어서 공급 물량 폭증했고, 그런 가운데 전세 가격 하락하고 있고, 서울, 그리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는데 빠지지 않고, 딱 네. 저쯤인 거예요, 서울이. 지금 보면 서울에서 이 경매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런 것들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급이 결국은 줄어들어야 수급 불균형에서 다시 전세가 오르고 다시 화랑장이 오는 거다. 네네. 그게 이제 한 1, 2년 더 지나야 가능한 네. 거죠. 대세 상승장이 당장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이제 불인이 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당장 내 집 마련 기회를 빨리 포착해야겠다 보다는 방금 말씀을 듣고는 긴 관점에서 전월세 살면서 기회를 포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옛날에 14년도, 15년도부터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했어요. 이제 그냥 부동산 관련. 네, 한 10명 정도 이제 무료로 그냥 매주 모임을 했어요. 그냥 물건을 놓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걸 몇 년 이렇게 운영을 쭉 하면서 느낀 거가 그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는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면 조금 조사를 바꿔볼까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구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책도 막 수십 권을 봐요. 네. 책도 수십 권 보고 막 임장도 가고 뭐 네. 이렇게 정리해서 노트도 하고 수익이 안 나요. 공부하는 거가 어떻게 좀 잘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돈이 안 되네. 성과가 안 나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쳐서 떨어져요. 아. 특히 그 투자에 관련된 공부는 네. 성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과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는 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특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 틀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편화되어 있는 수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금 평당 가격이 뭐 이렇게 4천 몇백만 원이에요. 요거는 데이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4천 몇백만 원이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반등해서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보인 거예요. 오. 여기서 뭐가 되겠구나. 지금 서울이 오르고 있구나. 아니면 서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정보화 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식이 되는 거는 뭐냐면 네.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자면 네. 그럼 지금 이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사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체화가 돼요. 2년, 3년 책 보고 공부한 것보다 두세 번 집 거래해 본 거가 훨씬 실력이 좋아요. 이론에서 실무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은 예. 이 주식이나 코인하고 달라서 네. 소액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큰 하면 되느냐. 네. 가상 투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마 아파트를 갔어요. 네. 그걸 미리 분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쭉 정리를 하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고 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음마를 가서 임장을 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전세가 얼마인데 내가 매입을 얼마에 가능해 그 가격을 기입을 해 놓는 거예요. 매입할 때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 내가 이거를 왜 구입을 하고 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제 경우에는 네.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단기 매매 위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가지고 2년 뒤에 팔 때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미리 산정을 해봐요. 이거 다 차익인 거죠? 차익 그쵸? 수익률? 네네네. 그런 물건을 한 달에 한 개씩만 만들어요.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그 다음에 임장까지 가서 네. 내가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엑셀에 그 수치를 다 넣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 놓고 그럼 네. 내가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제 2년 뒤에 회수 목표로 하는 금액은 얼마고 그럼 수익률은 얼마야. 오.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성공한 물건이 나올 거고 실패한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갈 것 같아도 웬만하면 그냥 거기서 다 털어요.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개씩 한 달에 해가지고 한 번씩. 12개를 해놓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이 쌓이는 것들이 다 지식이라고 봐요. 이제 체득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2채를 사기 위해서 중개사들하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관련해가지고도 여기에 이 전세가 내가 예상한 것들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봤더니 수익률이 몇 % 나더라. 돈이 없어서 직접 이걸 사고 팔고를 못하면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동일하게. 세금도 다 계산해보고. 네.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서비스 내에도 네. 그런 네. 그 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상상만으로 해가지고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직접 집을 사고 팔 수 없으면 최소한 거기에 아주 근접한 형태로 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지혜가 쌓여서 그렇죠. 실제 투자할 때 성과도 올라간다. 저기서 지혜는 어느 정도냐면 저게 시장에 이제 직접 붙어가지고 실물을 경험해 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럼 웬만한 일이 생겨도 안 흔들려요. 나만의 주관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한 사이클 걸리시던가요? 정도는 봐야 되죠. 한 사이클이 10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관점으로 해야 되네요, 이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이면 엄청 길 것 같잖아요. 네. 전체 기간, 전체 인생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하고 못 잡은 사람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 1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달라요. 네. 사이클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제 적합한 지역,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찾아가 보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